그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비공개 구간의 그런 모습들은 어떨까? 저희는 직접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또 가셨던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랑 이제 사진들을 보고서 용천동굴을 가보고 싶은데 쭉 갈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만장굴 그 주차장에서 이 용암동굴에 따라서 돌변을 따라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네, 걸어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미공개는 돼 있지만 이런 김영굴이라든지 용천동굴, 당천군동굴에 발견했던 그 입구 터들이 다 이렇게 안내판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만장굴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일주도로 타고 가다가 딱 삼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딱 우회전을 하시잖아요. 네, 거기 바로 초입에 이 용천동굴을 발견했던 그 흔적에 이제 안내판이 되어 있는데 그 안내판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용천동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하다 발견했다기보다 뭔가 전봇대 교체 작업을 하다가 이 용암동굴의 천장의 약한 부분이 깨지면서 전봇대가 빠지면서 공사가 스톱이 되고 문화청에 신고를 하고 이제 화산학자분들이 내려가 보니까 정말 궁전이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그런 석회암 불기둥이 종류석에 내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딱 보여졌는데 그때 사실 이 학자분들이 많이 조금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굴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 강원도에 있는 그런 뭐 고시동굴같처럼 석회암지대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생기는 그런 동굴이 있고 또 제주 같은 지역은 화산섬이기 때문에 만장굴 같은 용암동굴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 동굴 위에 석회암 종유석이 매달려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 놀랐는데 그 기원을 찾다 보니까 결국 이제 또 이 용암동굴에서 멀지 않은 그 월정리와 김영리 쪽에 있는 그런 탄산칼슘 성분의 그런 석회암 성분의 모래들이 이 동굴 위로 바람에 의해서 날려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 뿌리도 들어가고 또 이제 이 탄산칼슘 성분이 빗물에 잘 녹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 그 탄산염 성분이 또 뿌리를 타고 또 내려가서 그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구상에서 이렇게 용암동굴의 특징과 석회암동굴의 특징이 가장 잘 조합된 동굴이 바로 용천동굴과 당천문 동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놀라신 학자분 바로 이분이세요. 그렇죠. 네. 용천동굴 하면은 또 전 박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저는 발견된 그 다음에 내려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아무런 뭐 전혀 인위적인 거 없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그런 동굴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많은 동굴을 다녀봤지만 이거 최고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아니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네. 찍으시면서 뭐 그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거기 이제 동굴은 한번 이제 들어가면 다시 그 길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길이 상당히 이제 몇 킬로를 걸어야 되니까 다시 입구까지 나와서 뭐 음식을 먹거나 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동굴에서 그냥 가능한 한 거기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 동안 머무르죠. 그래서 뭐 10시간 이상 동굴에서 있기도 하고 쪽잠도 자고 원시 인류의 생활을 그냥 그대로 하신 거네요. 그 안에 어떤 생물들이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거미, 박쥐. 이제 박쥐는 가장 친숙한 이제 저 동굴 생물이니까요. 박쥐 중에는 이제 황금박쥐. 황금박쥐. 이렇게 지구를 구하는 황금박쥐가 아니고, 진짜 뭐 붉은 박쥐죠. 붉은 박쥐가 멸종위기 1급 종이라고 부르는 붉은 박쥐가 만장굴과 김영굴에 일부 서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박쥐들은 수천 마리가 집단 군락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다음에 이제 거미, 이제 장린거미라고 눈이 없는 거미들이 있고요. 빛이 없으니까 눈이 당연히 필요 없죠. 그 중에 이제 최고의 그 독특한 발견 중에 하나가 눈 없는 장린 물고기. 네, 기억나네요. 용천동굴 호수가 이제 바다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조사 과정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플랑크톤들이 많이 이제 서식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물고기를 목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물고기의 서식 개체수를 파악해 보니까 꽤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판정하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보니까 이제 눈이 퇴화되고 이제 눈이 사라진.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블라인드 피쉬라고 해서 동굴 속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물고기라고 해서 전 세계에 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 종이 새로운 종으로 판단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동굴 속에 들어와서 빛이 차단 공간에서 몇 천 년, 몇만 년 동안을 살면서 눈이 퇴화될 때까지의 진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생물학적인 가치와 동굴의 가치를 같이 이제 뭐 다 보여주는 그래서 용천동굴은 뭐 정말 경관, 생물학적, 역사적 가치까지 더불어서 정말 용천동굴이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눈이 퇴화된 고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사실 제가 이제 그 해양 생물학자분들을 좀 아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과학자 최초로 유인 잠수함을 타고 태평양 심해 5,000m를 내려갔다 오셨대요. 근데 이 5,000m를 내려가려면 자체 전력으로 10시간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불을 끄고 내려간답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10시간을 내려가서 딱 불을 켜고 창문을 봤더니 눈이랑 입이 없는 물고기 한 마리 지나가더래요.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은 이런 거는 정말 심해 오니까 이런 어떤 지나가는 장 거쳐서 눈이 태하게 되겠다 싶었는데 바로 우리 용천동굴 안에 있는 거는 정말 진짜 우리 일상생활 좀 주변에 있는 그런 지형 안에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거듭돼서 고립된 진화를 한 생물종을 발견했다는 거는 저는 그만큼 또 동물의 또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용천동굴 위로 일주도로가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거기 지나실 때 양 옆으로 그 도로 안내판을 보시면은 이 밑에 용암동굴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천천히 가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무시하고 지나가시죠. 네, 이만큼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지나갈 때는 최대한 속도를 감속을 해서 지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그거는 처음 알았네요. 네. 예, 일주도로에 그 안내판이 있습니다. 동굴 조심. 그 안에서 또 뭐 옛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뭐 전시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1000년 전에 저희가 토기를 이렇게 딱 보니까 범상치 않은 토기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통이나 뭐 이런 그 밥그릇 이런 정도의 그릇이 아니고요. 정말 귀한 모양도 정말 이렇게 정말 그 럭셔리한 그런 모양의 토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제 그 지배 계층에서 1000년 전에 썼던 그런 유물인 것들로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특이한 건 그 이후의 유물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시기에 1000년 전에 그 시기의 유물만 나오고 그 이후의 유물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유로 동굴이 다치거나 또는 소멸돼서 잊혀졌다가 전신주를 뚫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발견 초기에 저도 들어갔다가 제일 놀랬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 토기들이 나오고 또 바닥에 보니까 재들이 막 가득 깔려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럼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통일신라 시대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들어갔냐.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건데 입구를 못 찾으니까. 입구 찾았죠, 저희가 나중에. 아, 그래요? 네. 동굴의 입구가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용천동굴의 입구가 여기 있으면요. 네. 여기 색깔이 이 부분이 이제 용천동굴의 입구로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거의 바닥까지 이어지거든요. 3.4km 가까이 이제 동굴을 이어지는데 왜 저희가 입구로 추정하냐면 저희가 이제 지표에 대한 지하의 측량을 쭉 해보니까 이제 용천동굴 상류라고 추정하는 곳에 올라가니까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모래를 걷어내면 동굴 입구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모래를 누군가 막았거나 바람이 이제 동굴을 막아서 덮인 거. 원래 100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동굴 입구는 뚫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녔고요. 그 외에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잠수해서 바닷속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구가 있었고 유물들은 어디에 발견되냐면 동굴 입구에서 거의 2km 가까이 가서 발견이 됩니다. 주로 많은 유물들이 어디냐면 동굴 호수 바로 앞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2km까지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전등도 없고 랜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많은 인류의 우리 선조들은 동굴의 입구에 삽니다.
저는 약간 그 이제 제주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한 말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 화산 활동이라는 게 꼭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지질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 태양계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기 가깝진 않지만 지구랑 뭐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에도 태양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올림포스 몬스라는 화산이 있고요. 또 그 주변에도 용암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이 뭐 나사나 그 우주 과학자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 우주인들이 화성에 가서 지표면 위에 기지를 짓고 생활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영화대로 간다라면 오래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방사선을 그대로 다 핍박받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현실 가능하게 화성에 가서 우리가 뭔가 탐사를 하고 뭔가 거주를 한다 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용암 동굴을 찾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동굴 안에 기지를 지으면 어쨌든 용암 동굴 천장이 방사선을 차폐해 주니까 생존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뭔가 물을 구하려면 아무래도 이 지각 밑에 그런 뭐 물이나 얼음층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이 제주의 용암동굴은 이렇게 어떤 우주과학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면 용암 그 동굴 안에 있을 것이다. 뭐 그건 모르겠지만 외계인까지. 네. 근데 만약에 동굴 속에 사람이 살고 외부와 차단됐다면 약간 다른 모습으로 또 아마 진화를 했겠죠. 아마 거기에 맞게 눈은 퇴화되고 감각은 더 발달하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뱅디굴로 해서 만장굴, 김영굴, 용천 동굴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에 방첨을 동굴이 있어요. 이곳의 특징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동굴 천정에서 식물의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타고 물이 흐르면서 이제 석회가 여기 쌓이는 거죠. 그 천정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뿌리가 가늘하게 내려온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네. 생명력이 대단하다. 이런. 그러면 석회 동굴과 용암 동굴에 또 차이가 있나요? 형성 과정이 다르거든요. 석회 동굴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동굴이고 석회 동굴은 석회암이 존재하고 그 지층을 지하수가 지나가면서 녹여서 만든 동굴이기 때문에 모양이 귀개합니다. 귀개하다는 말은 뭐 미로처럼 여러 가지 각도 수직으로 갔다가 또 뭐 그래서 뭐 통로 형태를 띠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용암 동굴은 용암이 흐르고 겉은 굳어지고 용암은 내부로 흘러가니까 빈 공간이 남게 돼서 파이프처럼 생겼죠. 그래서 단순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형성 과정이 전혀 하나는 녹이고 하나는 굳어지면서 남긴 통로가 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성 과정을 거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쌍용 협재굴은 석회 동굴인가요? 아니요, 제주도에 있는 동굴은 다 용암 동굴이에요? 다 용암 동굴입니다. 아. 그러면 도내 동굴이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지금까지 한 170여 개, 매년 또 추가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한 170여 개로 지금 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가치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뭐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동굴들은 뭐 많을 거고요. 또 계속 발견이 될 겁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동굴에 대한 가치를 먼저 평가하고 그것들이 정말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일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할 수 있게 하고 또 보존 가치가 없거나 또는 이제 다른 명의로 활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본적으로 발견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와 그 다음에 조사 절차를 거친 이후에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굴이 나왔다고 하면 대부분 예전에는 막 묻어버리거나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아, 왜요? 그건? 매장문화재라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방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천연기념물 국가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리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은 우리 제주 도내에 있는 동굴들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알려지지 않은 동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존에 알려진 동굴인 경우는 거의 사람들의 삶과 많이 연관이 되죠. 우리가 지도 신당 조사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례가 뭐 신목을 그러니까 나무를 신체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특정 지역에는 동굴 자체가 이 신당의 역할을 하는 곳들도 많아요. 서귀포 쪽에도 그렇고 뭐 곳곳에 이런 데가 있는데 사람들 그 생활 자체하고 많이 연관을 짓고 있죠. 그 용천동굴 옆에 마을이 김명이잖아요. 그 김명에도 보면은 그 제사 유적이 있죠, 동굴 안에.
괴내기당. 예, 괴내기 여기는 뭐 예전에 사람도 살았고 제사 유적으로 이어지다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도 지도에 그 신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던 곳이죠. 그만큼 동굴이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작용하고 또 하나는 그냥 뭐 최근에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뭐 이 선을이라든가 김영, 월정 이 지역에 동굴이 4.3 때 피난처로도 활용이 돼요. 그 중에는 그 도피했다가 발각돼서 집단 학살 당하는 뭐 이런 지역으로도 동굴이 바뀌어 버리죠. 결국은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뭐 원신들도 마찬가지지만 4.3 당시에도 사람들이 피했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지죠. 어쨌든 동굴에도 제주 아픈 역사가 네. 숨겨 있네요.